단지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외국 땅에서 끌려가고 서류는 갈기갈기 찢기고 이름은 죄명처럼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판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눈빛은 정의의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법정의 문을 여닫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조용한 정의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미국 렉싱턴 연방법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박지현은 그날이 평범한 하루일 것이라 믿었다. 수백 번을 오갔던 그 건물, 그 로비, 그 보안 검색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선 장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야, 너 지금 어디 나라 말 쓰는 거야? 보안 검색대 앞,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던 중년 여성의 목소리엔 분명한 적이가 담겨 있었다. 짧은 한국어 통화 한 통. 그것이 죄가 되었다. 지현은 눈을 깜빡이며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상대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여기 미국 법원이야. 영어 외에 다른 언어는 불어야?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가방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다. 금빛으로 새겨진 이름, 지현박. 연방 판사. 그녀가 이 건물에서 일해온 지난 8년의 시간과 그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재판해온 경력은 단 한 줄의 한국어 통화 앞에 무너질 뻔했다. 그러나 신분증을 받은 여성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힐끗 보고는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마치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인 양. 지현은 순간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녀는 겉으론 침착했지만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내 이름을 조롱했다. 내가 말한 언어를 불결하다고 했다. 나를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했다. 보안실로 끌려가는 동안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법적 조치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어떤 지침서도 이 모욕의 순간을 완벽히 대변하진 못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밀실 안에 갇혔다. 한국어로 된 메모는 갈기갈기 찢겼고 신분증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순간 지현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다. 이 시스템 안에 뿌리내린 편견, 권력을 가장한 폭력,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암묵적인 공모. 그러나 지현은 침묵을 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녀는 그 준비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박지현은 좁은 보안실에 금속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엔 냉담한 공기만 감돌았고 레베카 포터의 발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얄밉도록 분명한 굽소리. 그녀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기선 내가 법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듯했다. 왜 가만히 있어? 이제는 말도 못해? 레베카가 힐끔 지현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지현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두고 고개를 들었다. 속으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의 침묵이야말로 나중에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내 이름이 뭐라고? 다시 말해봐. 레베카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신분증을 툭툭 치며 말했다. 박지현. 진짜 웃음내. 이름도 못 알아듣겠고 발음도 역겨워. 지현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한숨을 쉬었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자신이 미국 법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떠올렸다. 초등학교 시절 미국 이민자 자녀로서 겪었던 언어의 장벽. 대학 시절 매일 밤 도서관에서 울음을 삼키며 버텼던 시간들.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교수의 놀란 눈빛. 당신이 라는 무언의 시선들. 그리고 마침내 연방 판사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의심했다. 동양 여자가? 한국계가? 그녀는 수많은 편견을 부수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 모든 노력이 다시 부정당하는 것을 느꼈다. 지현 판사님, 괜찮으십니까? 그 순간 조용히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중 하나인 루이스 클라인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레베카 포터는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포터? 연방 판사를 불법적으로 구금한 이유가 대체 뭡니까? 루이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CCTV 영상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법무부에 정식 보고됐습니다.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록됐어요. 레베카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였다. 그녀는 자신이 해온 모든 행동이 이제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지현 판사님, 여기서 나가시죠.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실 이유 없습니다. 루이스는 그녀의 손에 신분증과 찍힌 서류를 조심스럽게 쥐어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레베카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포터 씨. 지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판결문보다도 무거운 위험이 실려 있었다. 오늘 당신이 저지른 모든 행위는 단순한 오해로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병폐이며 당신은 그 증상이자 상징입니다. 레베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아마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행동들이 갑자기 되돌아오는 것을 느낀 것일지도 모른다. 지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찢긴 서류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싸움, 그리고 곧 있을 정의의 시작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는 조용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루이스를 돌아봤다. 기록을 모두 보존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협회에도 전달해주세요. 루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판사님. 지현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 사건은 개인의 모욕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단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여러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은 속삭였고 피하거나 혹은 숨어서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다. 흔들림 없는 눈동자, 단단히 담은 입술. 그 얼굴은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지현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자택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법복을 벗지 않은 채 조용히 펜을 들어 메모장을 펼쳤다. 그녀의 앞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메일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차별살의 수집 현황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 있었다. 그녀는 방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존재가 의심받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루이스는 정리한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주었고 영상 증거들은 이미 2개의 법률 인권 단체에 공유되었다. 그녀는 여느 때보다도 또렷한 정신으로 문장을 써내려갔다. 나는 단지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이선우라는 이름이 떴다. 한국에 있는 그녀의 동생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연락하진 못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꼭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언니 뉴스 봤어. 괜찮아. 지현은 동생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순간 누그러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응.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혹시 언론에 공개할 생각이야?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어. 미국 내 여론도 민감하고 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고. 지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 나에겐 미국 국적도 없고 이방인이라는 낙인이 붙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내 입을 막게 하진 않아. 내가 침묵하면 또 누군가가 같은 일을 당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어. 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는 지지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현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그 문서의 제목은 단순했다. Justice in Translation. 번역 속의 정의.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피해, 사례로 끝내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겪은 모든 모욕과 침묵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제도와 문화의 간극 속에서 말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목소리를 대변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실렸다. 미 연방법원 내 시스템적 차별, 동양계 여성 판사의 살해 통해 드러나다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커뮤니티들은 분노와 응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쏟아냈다. SNS에서는 저스티스 퍼지하이온 스타프코어 트레이시. 말할 자격 있는 목소리와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히 퍼졌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의도적인 왜곡과 공격도 이어졌다. 공무원이 정치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 미국 법 시스템에 도전한다. 정체성 정치로 사법부를 흔들지 마라. 지현은 그런 말들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반응이야말로 지금 싸움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레베카 포터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연방법원 내 다문화 인식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서명은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 중에는 다수의 판사, 검사, 그리고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지현은 단순한 판사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대변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미국 사법부에서 일한다는 건이라는 주제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스튜디오에 앉은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법을 배웠지만 한국에서 정의의 씨앗을 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말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나는 지금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부모들과 법조계를 꿈꾸는 젊은 아시아계 여성들에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가볍게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이제야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18살. 그 나이에 지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었다. 등에는 꽉 찬 캐리어와 가슴 속에는 가벼운 설렘과 무거운 각오가 함께 들어 있었다. 너는 이제 혼자야, 지현아. 무서워도 울지 마. 그리고 어머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마지막 말을 꺼냈다. 한국어 잊지 마. 너는 어디서도 한국 사람이야. 그 말은 그날 이후로 지현의 가슴 속에 박힌 하나의 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법은 미국이라는 이질적인 땅에서 그녀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하버드 법대의 강의실은 그 어떤 법정보다도 냉정했고 때로는 차가웠다. 모든 것은 객관성과 논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지현은 그 이면에서 일종의 선택적 청각장애를 자주 목격했다. 지현, 너는 정말 똑똑한데 영어 억양만 좀 더 교정하면 완벽할 텐데. 이 케이스를 아시아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 미국 법은 미국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니까. 그녀는 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Yes, I understand. 그러나 밤마다 그녀는 한국어로 된 판례집을 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 그녀가 처음으로 법정에 배정받은 날 판사석에 앉기 전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다. 한국계 여성이 연방법정에서 판사라니. 뭔가 드라마 속 설정 같지 않아?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또 다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여기 있네? 그러나 지현은 이방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고 수년간 보조 판사로서 경험을 쌓았으며 자신보다 10년 앞선 백인 동료들보다도 더 많은 판례와 논리를 정리해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여성, 아시아계, 외국인이라는 수식어는 단 한 번도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판사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수식어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증거로 삼기로 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쉽게 정체성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로. 그녀는 법률 저널에 기고문을 작성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나는 왜 말하기로 했는가. 기고문이 발표된 날, 그녀는 수십 통의 메일을 받았다. 그 중에는 무명 대학원생도 있었고, 미국 내 지역 판사도 있었으며, 심지어 연방대법원의 보좌관 한 명도 그녀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익명의 위협 메일도 늘어났다. 너 같은 건 돌아가라. 조용히 있으면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댔지? 너는 미국인이 아니야? 지현은 그 말들을 읽으며 한 문장을 떠올렸다. 그녀가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날, 어머니가 공항에서 했던 그 말. 한국어 잊지 마. 너는 어디서도 한국 사람이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경계선이 아니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뿌리였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어릴 적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만 혼자 한복을 입고 뛰놀던 기억. 친구들이 왜 이상한 옷을 입고 왔냐고 묻던 장면. 하지만 그 어린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거 우리나라 옷이야. 예쁘지? 그녀는 웃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 언어, 내 뿌리, 내 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다음 주, 그녀는 워싱턴 D.C. 시청 앞에서 열리는 인권 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 연설에서 그녀는 한국어로 서두를 열기로 했다.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언어로만 말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진실을 말할 차례였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던 워싱턴 D.C.의 가을 오전. 시청 광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다양성과 정의를 위한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여러 인권운동가와 법조계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지만 대부분의 청중은 단 한 사람만을 보기 위해 왔다. 박지현. 그녀는 연단 뒤쪽 검정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손안에 쥐고 있는 원고는 영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연습한 문장을 되뇌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Now, please welcome 페더럴 저지 지현박. 박수와 카메라 셔터 소리 속에서 그녀는 연단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입니다. 순간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통역사가 곧장 이어받아 영어로 번역했다. 헬로. My name is 지현박.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이국의 언어로, 그러나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오늘 한국어로 연설을 시작하는 이유는 언어는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어를 표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표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는다면 그 기준 자체가 차별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관중들은 침묵 속에서 통역을 기다렸고 이어지는 번역에 박수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찡그렸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진심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에서 일했고, 미국 법 아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반복적으로 더 적절한 영어, 더 미국적인 억양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요구가 언어를 넘어 존재 자체를 수정하라는 강요로 들렸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존중은 동화를 강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말이 끝났을 때 광장은 다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박수의 음량보다 더 큰 파문은 바로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뉴스 헤드라인이 일제히 그녀를 실었다. 연방판사, 공공연설서 한국어 사용 용기인가 도발인가? 박지현 판사, 정체성의 정치화? 논란 가열. 진보는 찬사, 보수는 불쾌. 건어의 정치에 대한 미국 사회의 깊은 균열. 그녀의 연설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SNS에는 찬사와 지지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비난도 쏟아졌다. 이 나라 법정에서 일할 거면 미국식으로 하라. 이제 모든 인종이 자기 언어로 말하겠다고 나오면 무정부 상태지. 정체성 파리로 주목받으려는 쇼. 지현은 그 댓글 하나하나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중 하나의 반응은 그녀를 멈칫하게 했다. 당신은 지금 정치적 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가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며칠 후 법무부의 윤리심사위원회로부터 공문이 도착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연방법관으로서의 중립성 유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공문을 바라봤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고 각오도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싸움에서 홀로 서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서늘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저지 위렴 A. 라드리게즈. 내용은 짧았다. 이 싸움에 혼자 나서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작했지만 당신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와 함께 갑시다. 눈물이 났다. 그리고 동시에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 미국 연방사법윤리위원회 건물은 외형상 특별할 것이 없었다. 붉은 벽돌과 단조로운 건축물, 겉보기에 그저 관료적인 공공기관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박지현은 이곳이 단지 사무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조차도 심판의 근거가 되는 곳이었다.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구두 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는 마치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문처럼 차갑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윤리위원회에는 7명의 위원이 자리했다. 연방판사 3명, 유명 법학자 2명, 법무부 대표 1명, 그리고 일반 시민 대표 1명. 그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판단이라는 냉정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박 판사님, 위원장 그랜트 매독스 판사가 입을 열었다. 귀하의 최근 다문화 정예 포럼 발언에 대해 윤리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심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굳이 한국어로 발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법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마이크도 없고 청중도 없으며 SNS 실시간 중계도 없는 그 방에서 박지현은 오직 말로만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저는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한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법정에서 가족에게 한국어로 안부를 전했다는 이유로 제게 주의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중립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체성과 문화의 삭제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 교수가 말을 잘랐다. 하지만 당신은 연방 판사입니다. 법의 중립성과 상징성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을 사회운동가처럼 포지셔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말했다. 저는 법의 상징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이 특정 문화, 특정 언어만을 대표한다면 과연 그 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위원 중 한 명인 최 데이비드 교수, 한 인계 미국인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판사님께서는 사법부 내에서 인종이나 언어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메일입니다. 어떤 고등법원 판사가 제게 보낸 것으로 위트니스라는 단어의 발음이 너무 한국식이라 배심원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내부 회의에서의 녹취록입니다. 한 동료 판사가 대법관 지명을 원한다면 더 미국식 억양을 연습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랜트 매독스 판사는 오직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지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예, 저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적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위원들은 그녀에게 잠시 대기해달라 요청했다. 폐쇄된 회의실 밖으로 나온 지현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연방 변호사 윌리엄 로드리게스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커피를 건넸다. 춥죠. 지현은 가볍게 웃었다. 여긴 말보다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번엔 그 침묵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방으로 호출되었다. 그랜트 매독스 판사는 결정문을 읽었다. 본위원회는 박지현 판사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발언의 맥락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사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판사로서 공적 발언 시 대중의 인식과 제도적 신뢰를 더욱 고려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그것은 징계도 완전한 무죄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전히 그녀에게는 법정에 설 자격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녀의 이야기는 SNS와 언론을 통해 다시금 퍼져나갔다. 나는 내 언어다. 모든 언어에 정의가 있다. 박 판사님, 우리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통 한 통 편지를 보냈다. 한국어로, 영어로, 때로는 한문으로 쓰인 그 편지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워싱턴 DC 위의 체리는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고 강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표정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박지현은 연방법원 본관을 나서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 아래 그녀는 아직도 판사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목소리가 되었다. 자신의 언어를 잃고 살아온 이민자들, 법정에서조차 조용히 침묵해야 했던 소수자들, 심지어 같은 법조계의 후배들까지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남기며 말하기 시작했다. 판사님 덕분에 저도 용기 내어 아이에게 한국어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판사님처럼 제 이름의 억양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존재해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판사로서의 역할이 단지 판결문을 쓰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법을 사람에게 맞추는 일, 정의를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반발을 불러온다. 박 판사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연방법원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 누군가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고위 연방판사인 리처드 벤슨이었다. 중년의 백인 남성, 전통적인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 그는 특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귀하의 최근 활동, SNS에서 문화적 대표성을 언급하는 인터뷰.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시죠? 당신이 정치적 이슈와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법관으로서의 중립성에 흠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추천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제가 말한 건 제 개인적 경험과 믿음일 뿐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슈로 해석된다면 그건 이 사회가 정의를 얼마나 협소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벤스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지현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다. 엄마, 아빠. 잘 계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현아 괜찮니? 뉴스에 자꾸 나오던데. 응, 괜찮아. 엄마. 사람들도 많고 도움 주는 분도 있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화면 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그렇지만 너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고 지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법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젊은 판사와의 멘토링 세션에 참석했다. 주제는 법과 정체성의 경계. 한 명의 젊은 한인계 수수판사가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판사님, 언젠가 저도 배심원 앞에서 덕양을 지적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지현은 웃으며 답했다. 억양은 언어의 옷입니다. 옷이 낡았다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듯 억양은 결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심과 논리,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는 용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맨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법을 배우고 있지만 한국에서 배운 존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지현은 펜을 들어 아래에 다시 적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존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워싱턴 D.C.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끈질기게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듯 창문을 두드리는 비소리 속에서 박지현은 천천히 문서를 넘기고 있었다. 이날은 평범한 사건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사건의 피고인은 지현의 눈길을 끌었다. 이름은 민수 김.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2세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체포 사유는 단순 절도. 그러나 진술서에 적힌 몇 마디가 지현을 멈춰 세웠다.
나는 항상 내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내 억양, 내 이름, 내 얼굴이 그걸 말해주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현은 이 문장을 읽고 잠시 숨을 멈췄다. 어딘가 그녀 자신의 20대 초반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 시절, 유학생으로서 존재를 감추려 했던 시간들.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청중이 몰려 있었다. 그중 일부는 언론이었고, 일부는 이민자 권리 단체 관계자였다. 최근 들어 박지현 판사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면서 그녀가 맡는 사건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었다. 피고인 민수는 긴장한 얼굴로 증언대에 섰다. 민수 김씨, 본인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냥 뭔가를 가지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안 보니까? 그냥 나도 누군가가 되었으면 해서요. 지현은 조용히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김씨, 법은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행동 너머에 있는 고통과 침묵도 봐야 합니다. 당신이 말한 그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감각. 나도 압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사회는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책임은 결국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이 법정은 당신을 처벌하는 동시에 당신이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지현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단, 일정 시간 동안 지역 다문화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판사님, 오늘 판결은 다소 정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특정 커뮤니티를 의식한 건 아닌가요? 지현은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다. 정의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의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피부색이나 억양, 출신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다. 정의는 정치가 아니다. 다시 한 여성 판사의 울림 있는 판결. 그날 밤, 지현은 오랜만에 강가를 걸었다. 체리 블러썸 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봄비가 옷깃을 적셨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판결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둠이 내려앉는 포토맥 강변에서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언어로, 이 얼굴로, 이 목소리로 이 법정에 서 있는 이유를 끝까지 증명하겠다. 이른 아침, 박지현은 로비스트와 관련된 부당 영향력 행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소집된 특별재판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다. 통보서 맨 아래 그녀의 이름 옆에는 굵은 글씨로 조사 대상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속 어딘가 미국 법대에서 처음 논문을 제출하던 날 교수의 냉담한 한마디가 떠올랐다. 법학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지만 이 글 너무 감정적이네요. 중립성이 부족합니다. 감정은 법정 밖에서 써야죠. 그 말은 이후 그녀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과 목소리를 억누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를 겨우 되찾았는데 또다시 누군가는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다. 위원회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이미 자리에 앉은 위원들이 그녀를 예의주시했다. 대부분은 백인 남성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거리가 담겨 있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켰다. 박지현 판사님,
최근 귀하가 내린 몇 가지 판결이 언론과 대중의 큰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응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혹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현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결과일 뿐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왜 민수 김 사건에서 감정적인 발언을 했습니까? 나도 압니다라는 표현은 재판장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숨을 들이켰다. 중립은 무표정이 아닙니다. 중립은 정의를 추구하되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위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명백히 그녀의 태도를 불편해하는 듯 보였다. 박 판사님, 미국 사법제도는 전통과 질서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귀하의 개성은 때로 그 균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당신은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지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전통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균형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위원장의 얼굴에 일순 당황이 스쳤다. 몇몇 위원은 시선을 피했고 뒤편에 앉아있던 한 여성 위원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청문회가 끝난 뒤 지현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익숙한 인물과 마주쳤다. 그는 연방검찰청의 부장검사였고 예전에 지현과 같은 사건을 다뤘던 적이 있었다. 지현 씨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부딪힌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나라 시스템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보수적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는 건 내가 침묵에 익숙해졌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아직은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았다. 오늘 받은 질타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기록했다. 어떤 정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법의 본질은 약한 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 그녀는 글을 멈추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박지현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받았다. 판결은 다행히 주의 조치에 그쳤지만 판사로서의 커리어에는 분명한 흠집이 남았다. 그녀는 판결문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뉴욕의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어딘가 바람이 맑았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여러 통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그 중에는 청문회에서 그녀의 발언을 기사로 읽고 감동했다는 젊은 한인 학생의 메시지도 있었다. 판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법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꿨어요. 감사합니다. 지현은 미소 지었다. 그 짧은 문장이 그 어떤 판결문보다 무게 있게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는 자신이 자문을 맡고 있던 이민자 인권단체의 연례 포럼에 초청되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대 위에 섰다. 처음으로 법복이 아닌 자신의 말로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녀는 이어 말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법이 항상 공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대할 때
공정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희망이 됩니다. 청중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응해라, 기다려라, 너무 앞서가지 마라.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끄는 건 조용한 용기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말할 수 있는 용기. 침묵하지 않는 양심. 포럼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흑인 인권 운동가, 라틴계 이민자, 젊은 아시아계 대학생들. 그녀는 그들과 눈을 맞추며 하나하나 인사를 나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현은 아버지의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육성이다. 지현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그 안에서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자라길 바란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작은 다짐처럼 중얼거렸다. 네, 아빠. 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변화는 더딜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단 한 걸음이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의 길이 된다는 것을.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 길의 끝에 언젠가 진정한 정의가 있기를 바라며.